KBS 일라디오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신성원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이번 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능원입니다. 중국 경제 불안의 핵심 요인인 부동산 위기가 올해도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중국 지방정부 또 공기업조차 미분양됐거나 미완공된 아파트로 빚을 갚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붐의 편승에 수요 없는 부동산과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죠. 이런 과잉 투자 결과로 지방정부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제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과 경제 전쟁을 치러야 할 중국 정부의 이런 내부 상황은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안팎으로 위기에 휩싸인 중국 경제 상황,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에서는 뉴질랜드 소식 준비했는데요. 뉴질랜드에선 고질적인 의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은퇴하는 의사들은 많은 반면 이들을 대체할 청년 의사는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의사들조차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외국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 17일 금요일 KBS 일라디오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이스라엘군이 휴전 합의 이후에도 가자 지구를 폭격했습니다. 가자 지구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어린이 20명 등 최소 8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16일 처리될 예정이었던 휴전안에 대한 이스라엘 내각의 최종 승인도 하루 미뤄졌습니다. 이스라엘 극우 세력은 여전히 휴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가 작년과 같은 2.7%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보편 관세 정책이 시행될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트럼프 2기 정부가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가 대응하지 않을 경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아지고 다른 나라가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0.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LA 산불이 열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불길이 점차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서부 해변에서 진행 중인 팰리세이즈 산불의 진압률은 22%, 동부 내륙 이튼 산불의 진압률은 5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산불이 더 거세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망자 수는 현재 25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트럼프 관세 위협에 대응해서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약 10개 품목에 즉각 보복 관세를 부과할 계획인데요. 플로리다산 오렌지 주스 등 공화당 우세 지역의 대표 특산품을 목표로 삼아서 관세 정책을 둘러싼 여론을 악화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트루도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후에도 관세 강도를 높여갈 경우 보복 관세 대상 리스트 범위를 다른 제품으로 넓힐 예정인데요. 이 경우에는 모든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 트윈픽스와 영화 블루벨벳 등을 연출했던 데이빗 린치 감독이 향년 78세로 사망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고인은 작년에 만성 폐 질환인 폐기종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데이빗 린치 감독은 초현실적인 상황과 초자연적인 요소 등을 담은 영화를 선보여서 국내에선 컬트 영화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데요. 1990년 광란의 사랑으로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2001년엔 멀홀랜드 드라이브로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전주현 외신캐스터가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트럼프네요. 네, 네타냐후 총리에게 그만큼 무서운 사람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인데요. 네. 이스라엘 내각이 오늘 가자지구 휴전 합의안을 승인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합의가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미래에는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서 합의가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네. 일단 합의안이 나온 뒤에 이스라엘 연립 내각의 극우파들이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합의안 비준이 하루 늦어진 상황인데요. 고비를 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극우파는 네타냐후 총리가 권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연립 정권의 파트너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벤 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만약 정부가 휴전 합의를 승인한다면 자신이 이끄는 유대 인권당은 연정을 탈퇴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까지 이 연정의 극우파를 대표하고 있는 벤 그비르 장관의 협박 때문에 정전 협상을 거부해 왔었습니다. 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이 이끄는 시온주의당도 휴전 합의에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스모트리치는 1단계 6주 휴전 뒤에 영구 휴전으로 이행을 하면 연정에서 탈퇴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이 두 정당이 연립정부에서 탈퇴를 하면 지금 연립정부 의석이 현재는 68석인데 55석으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러면 과반수에 미달하게 됩니다. 이 벤그비르는 휴전 뒤에 전투가 재개되면 다시 연정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스모트리치는 첫 번째 6주간의 휴전 뒤에 즉시 하마스와의 전쟁을 재개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야만 우리가 연립정부에 남겠다라고 공표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강경파의 반발에 지금 맞닥뜨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 과반을 유지하려면 전쟁을 네타냐후 총리가 또 해야 됩니다. 아니면 연정이 붕괴되는데요. 그러면 조기 선거를 실시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을 언젠가 내려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15개월 이상 전쟁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취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결국은 조기 총선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 종전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연립 내각이 붕괴돼서 총선이 실시되면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좀 불리합니다. 안 그래도 부패 혐의로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허용한 군사적 정책적 실패에 대한 책임론까지 이제 선거에서 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 합의 2단계 진행을 무산시켜서 연립 정권을 붙잡으려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그러면 또 이제 반대편에서 트럼프 정부의 압박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 전문가는 트럼프 정부와 극우 연정 사이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선택을 해야만 한다면 결국은 트럼프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합의안 산 넘어 산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뉴욕에서 싱가포르까지 이어지는 덤프 트럭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행렬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근데 유엔이 지난 15개월간 이어진 이스라엘의 공습 때문에 지금 가자지구 전역에 4,200만 톤 이상의 잔해가 남았다라고 집계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가름도 안 돼요. 이게 미국 뉴욕에서 동남아에 있는 싱가포르까지 덤프트럭을 쭉 이어서 세웠을 때 이걸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양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잔해를 제거하는 데 14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예측을 유엔이 내놨습니다. 이 경우에 비용이 최대 12억 달러 약 1조 7,418억 원이 들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문제는 잔해만 제거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불발탄도 있고요. 유해 물질, 잔해 밑에 또 유해들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작업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잔해 대부분은 가옥들이 파괴된 겁니다. 근데 이제 가옥이 파괴되다 보니까 잔해들이 1급 발암 물질인 성면으로 많이 오염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직 발굴되지 않은 유해가 이제 만여구로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은 좀 늦어질 수도 있고요. 유엔이 가자지구에 무너진 잔해를 치우고 재건하려면 그래서 적어도 2040년은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자지구 건물이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3분의 2가 손상되거나 무너졌습니다.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됐죠. 네, 정부 건물이 200곳, 학교 건물도 136곳이 파괴가 됐고요. 의료시설도 피해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가자지구 내 36개 병원 중에 17개만 부분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 공급량이 전쟁 후에 4분의 1 미만으로 줄었고요. 도로망은 최소 68%가 파괴됐습니다. 또 이 지역의 식량 공급 수단이 되줬던 과수원 그리고 농작물, 채소밭 등이 대부분 파괴가 됐거든요. 그래서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작년 이후 가자 지구에 있는 가축 15,000마리가 죽었다. 그리고 소의 95% 이상, 양은 거의 절반이나 폐사했다라고 집계치를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전쟁 피해자들의 삶을 보면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요. 네. 다음 키보드입니다. 오른편으로 기운 취임식이요. 네, 기울어도 많이 기울었는데요. 20일에 열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입니다. 이 자리에 우익 포퓰리즘 또는 극우 성향을 보이거나 또 반유럽 통합을 주창해온 유럽 정치인들이 대거 초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외국 지도자들이 사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건 관례가 아닙니다. 그냥 각국 대사들이 많이 갔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각국의 극우 지도자들이 출동을 하게 됐는데 일단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떠오른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좀 친한 사이고 트럼프 당선인과도 깜짝 만남을 가졌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있고요. 예. 트럼프 스타일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국가 정상은 아닌데 반이민, 반이유를 내건 나이절 페라지 영국 개혁당 대표가 있고요. 반이민 극우 성향으로 프랑스 대선에도 출마했던 에릭 제무르, 벨기에의 또 우익 정당 지도자인 톰 판흐리컨, 법치주의 논란 때문에 EU와 충돌을 빚었던 모라비에츠키 전 폴란드 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완전히 90도 기울었네요. 그렇습니다. 독일에서도 정상은 오지 않습니다. 대사가 참석을 하는 가운데 독일의 극우 정당이죠. 독일 대한당의 바이델 공동대표가 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일정 때문에 못 가는데 네. 대신 다른 공동대표가 취임식에 간다고 합니다. 스페인도 극우 정당 대표가, 포르투갈에서도 극우 정향의 대표가 초대를 받았고요.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트럼프 총리의 친구로 유명한 사람인데 초청을 받았는데 이제 가지는 못한다고 네. 합니다. 이외에도 남미의 트럼프로 불린 인물이 있습니다. 극우 성향인 보우스나르 전 브라질 대통령인데요. 지금 브라질 대법원에 내 여권 돌려달라, 취임식에 가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거부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쿠데타 모의한 혐의로 지금 여권을 빼앗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우쪽에서는 많이 인물들이 가는데 반면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EU의 정상인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 아이의 초청도 못 받았고요. 스타머 영국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근데 눈길을 끄는 건 프랑스에도 극우 정당이 있거든요. 예. 프랑스의 대표적인 극우 인사가 마린 르펜 국민연합 하원 원내대표인데요. 이 르펜 원내대표랑 바르델라 국민연합 대표는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폴리티코가 이 점을 지적을 하면서 왜 이 사람들이 초청을 못 받았나,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예. 이 둘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 요란하게 옹호했던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늘에도 켜진 빨간불, 이건 어떤 키워드입니까? LA 얘긴데요. LA 화재가 진압이 완료된다고 해도 한동안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일단 경제적 손실이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제적 타격뿐만이 아니라 공중보건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공중보건에도요? 네, 왜냐하면 예. 화재가 대규모로 발생을 했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빨리 꺼진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산불 연기가 대량 발생했거든요. 예. 이로 인해서 공기의 질이 악화됐고요. 이 점이 건강에 앞으로 지속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화재 규모가 워낙 크니까. 네, 예. 이 산불 연기에 유해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리는 일산화탄소, 점막을 자극하고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산화 황, 또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흔히 배출되는 탄화수소 등이 있습니다. 이런 유해 유독가스들이 지금 뭐 계속 맞습니다. 뿜어져 나오고 있는 네. 근데 이제 이번 화재가 또 특징이 산불로 시작해서 도심까지 확장이 됐다는 점인데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도심을 태우면서 플라스틱, 건축자재, 전자제품들이 또 많이 탔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타게 되면 중금속, 다이옥신, 퓨란 같은 유해 물질이 또 함께 배출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11일에 LA에서 일일 사망률을 5 내지 15%까지 높일 수 있는 수준의 대기 오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데요. 네, 이게 단기적으로는 뭐 기침, 호흡곤란, 메스꺼움, 어지러움 등이 발생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폐 기능이 떨어집니다. 심혈
심혈관 질환,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요. 이게 취약계층에게는 더 건강 취약계층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뭐 폐렴이나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또 폐가 아직은 다 성숙하지 않은 어린이, 호흡기 건강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또 태아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산불에 노출된 임신부가 출산한 아이가 체중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임부가 산불에 노출이 되면 태아에게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발달 지연이 일어나게 되고 임산부 있는 분 그 가정은 더더욱 걱정스럽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도 지금 문제고요. 이 정도로 큰 산불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곳이 아니라 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호주의 한 대학이 연구해 봤는데 사람들이 1년 동안 평균적으로 겪고 있는 초미세먼지의 6.1%는 산불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도 산불이 만들어낸 초미세먼지가 타고 흘러와서 내가 흡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 빈도와 규모가 점점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산불의 연기가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의 산불은 뭐 거의 연례적으로 매번 뉴스 나오는데 규모가 저희들이 봐도 매번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좀 어떻게 막을 방법 없나요? 그러니까요. 지구 온난화를 우리가 일단 막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먹지 마세요. 폭탄에 양보하세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찐빵을 폭탄에 양보해야 되는 건데요. 중국 과학자들이 찐빵을 이용해서 현존하는 최강 비핵 폭발물의 파괴력과 안전성을 높이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찐빵을 이용해서요? 그렇습니다. 중베이대 연구팀이 이제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중국이 1970년대 들어서 현존하는 가장 파괴적인 비핵 폭발물 CL20이라는 물질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물질이 핵무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파괴력이 강한 물질인데요. 저렴한 비용으로 CL20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CL20의 힘은 특정 물질을 추가하면 늘어나긴 하는데 불안정성도 함께 확장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보려고 과학자들이 그래핀 같은 첨단 나노 소재를 한번 사용해 봤는데 이게 효과는 있어도 전투에서 대규모로 쓰기에는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쓸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중베이대 연구팀이 예상 밖의 싼 물질에서 해법을 찾아낸 겁니다. 중국 북부에 사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 찐빵, 이게 만터우라는 건데요. 이게 우리 돈으로 한 개에 250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구내 식당에서 구입해서 한번 넣어봤다고 하는데요. 아니 어쩌다가 그러니까요. 이런 발상 자체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가 참 궁금한데요. 아무튼 섭씨 1100도의 오븐에 2시간 동안 넣어서 탄화된 찐빵을 넣어봤더니 폭발 성능이 개선됐고 우발적인 폭발 위험도 크게 줄어서 안전도가 최대 4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찐빵이 마술 지팡이와 같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이 방법으로 중국 재래식탄두의 살상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초음속 미사일의 사거리를 20%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기보다는 좀 너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이게 뭔가 살상력이 높아진다니까 좀 으스치하기도 무섭기도 하고요. 아무튼 미국도 중국이 이렇게 군사 굴기를 하니까 최근 몇 년 동안 CL20에 대한 연구 개발을 2배나 확대를 했는데 이 미국은 아직 이렇게 저렴한 무슨 대체 물질을 못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위험 물질, 폭발 물질 CL20이라는 거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요. 가장 파괴적인 비핵 폭발물이라고. 이런 물질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했다는 게 좋은 소식인지 좋은 소식인지 참 가늠이 안 되네요. 다음 소식 이거 더 웃긴 소식입니다. 줬다 뺏기 있기 없기. 없긴데요. 천천히 좀 알려주세요. 이거 상당히 좀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한 직원이 회사가 이제 신년을 맞이해서 복권을 나눠줬거든요.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회사가 직원들에게 상금을 골고루 분배해야 되니까 복권을 반환해라라고 요구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장성 닝보시에 있는 한 회사였는데요. 최근 신년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을 위해서 회사가 복권 500장을 구매해서 선물로 나눠줬습니다. 500장을 구매해서 그런데 직원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이 복권을 받은 직원 중에 한 명이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액수가 얼마였죠? 608만 원, 우리 돈으로 12억 원 정도의 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SNS에 우리 회사에 오면 복권에 당첨될 수 있어요 라면서 기쁜 마음을 나타냈는데요.
회사가 1등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고 복권을 반납하라고 했습니다. 그 1등 당첨 복권 가져와. 네, 너 혼자 가지면 안 되고 우리 직원이 모두 나눠 가져야지라는 게 이제 회사의 명분이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n분의 1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가져와. 근데 직원은 거절을 당연히 했습니다. 예. 양측을 해서 경찰서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 경찰에서는 이건 민사 분쟁이니까 당사자들이 법으로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우리나라에서도 네. 복권 뭐 이렇게 선물로 줬다가 네, 당첨되는 경우 보면 그러니까요. 가끔씩 이제 민사소송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현지 매체가 한번 그 취재를 해봤더니 회사 측이 복권을 배포하기 전에 당첨 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봤더니 네. 재경팀에 먼저 복권 번호를 확인해라. 그래서 당첨되지 않은 복권만 나눠줘라라고 지시를 내렸는데요. 이 직원이 그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나눠줬는데 여기서 1등이 나온 겁니다. 이를테면 복권 그 발표는 토요일이고 이것을 나눠주는 그 다음 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직원한테 다 확인한 다음에 나눠줘라 했는데 그 직원이 확인 안 하고 나눠준 거죠. 이것도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행위입니까. 그러니까요. 아무튼 전문가들은 이건 회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직원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런 회사의 대처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합법적인 것도 아니다. 회사가 연례총회를 위한 선물로 직원에게 복권을 배포했고 직원은 이를 받은 거기 때문에 소유권은 이 직원에게 있다라고 지금 정의를 내려줬고요. 또 다른 변호사도 만약에 회사가 이걸 핑계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겠다고 위협한다면 이 직원은 노동감독관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법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 들으신 우리 청취자분들은 누구 편일지 모르겠어요. 직원 편이 아닐까요? 각자 입장에 따라서 다를까요? 만약에 직원이시라면은 직원 편을 드실 거고 만약에 업주라면은 또 다른 편을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먼저 꼼수로 확인을 하고 떨어진 복권만 나눠준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우습고요. 배신감이 들을 것 같습니다. 지시를 했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나눠준 직원도 여러 개가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영화 블루벨벳 OST 가운데서 로이 오비슨의 인 드림스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A candy-colored clown they call the Sandman tiptoes to my room every night just to sprinkle stardust and to whisper, go to sleep, everything is all right. I close my eyes, then I drift away into the magic night. I softly say a silent prayer like dreamers do. Then I fall asleep to dream my dreams of you. In dreams I walk with you. In dreams I talk to you. In dreams you're mine all the time we're together. In dreams, but just before dawn, I awake and find you gone. I can't help it, I can't help it if I try. I remember that you said goodbye. Too bad all these things can only happen in my dreams.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공수처의 재조사는 윤 대통령 측 불응으로 무산됐습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청구 시간은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체포됐습니다. 앞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 차장은 오늘 오전 국수본에 출석하면서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경호처 직원이 윤 대통령 생일 축하 노래를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생일 때 친구들이 축하 파티나 축하송을 안 해주냐며 업무적인 것을 떠나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말해 노래 제작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중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도 국민을 배신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은 종북, 독재 등을 버무린 괴물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의 근본 문제가 권력 하한 검찰에 있다며 검찰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오늘 이른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논의하려던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합니다. 야당은 비상계엄 옹호 논란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지휘관들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오는 20일 개최됩니다. 심의 대상은 내란 중요 업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 4명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오클랜드 김은대 통신원 연결해서 뉴질랜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은대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뉴질랜드에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던데 이유가 뭘까요? 뉴질랜드는 특히 농촌 지역과 일반 1차 진료기관 의사, 여기서는 GP라고 부릅니다만 GP가 부족합니다. 이런 부족 현상은 의사들이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있어서 은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요. 뉴질랜드의 인구는 증가하는데 의사의 숫자가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정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들을 대체할 젊은 의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들 수가 있고, 뉴질랜드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의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과도한 업무량, 장시간 근무, 무보수 행정 업무로 인해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런 상황에서 해외로 나가는 의사들도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근무 조건이 좋은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일반 진료 예약, 1차 의료기관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데요. 그 이유는 농촌 지역의 근무 환경이 아무래도 도시 지역보다는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를 떠나는 의사들은 근무 조건이 더 좋고 또 보수도 높은 호주나 영국 등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국에서 일하는 의사들과 보수 차이가 많이 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의사의 평균 연봉을 외국과 비교해 보면 뉴질랜드의 일반의 GP의 평균 연봉은 21만 달러, 한화로 약 1억 7천만 원에서 23만 달러, 1억 8,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웃나라 호주의 경우 평균 GP 급여는 주당 7회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는 경우에 36만 5천 달러, 한화로 약 2억 9천만 원입니다. 예. 1억 원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제일 높은 급여를 받는 의사는 사립병원의 전문입니다. 연봉은 최고 60만 불, 한화로 약 4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의 11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의사들은 전문의의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부 암 환자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치료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모두 무료로 진료나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의사가 부족하면 그만큼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뉴질랜드의 지금 의사 수가 얼마나 부족한가요? 뉴질랜드에는 현재 485명의 GP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해외 의대 졸업생들을 데려오는 방법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은 이들을 훈련시킬 시설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참고로 뉴질랜드 인구는 550만 명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의료 분야는 급성질염과 1차 진료, 정신질환,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 노인의학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밖에 심리학자라든가 피부과 의사, 신경과 전문의, 심장 전문의, 가정의, 안과, 마취과, 방사선, 정형외과 의사도 많이 부족합니다. 헬스 뉴질랜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의료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3,450명의 의사와 4,100명의 간호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같은 의사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더 많은 의사를 길러내는 방법을 들 수 있겠습니다. 뉴질랜드에는 모두 8개 국립대학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의과대학이 있는 학교는 오클랜드 대학과 남섬터니든의 오타고 대학 둘뿐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하나를 더 설립해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의과대학생들이 일반 진료와 농촌병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도록 한다거나 더 많은 전문 GP의 수를 늘리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의사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개선해주고 급여를 높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오지에서 일하는 의사들에게 자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의사를 길러놓아도 보수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버리면 헛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해외 수련의를 뉴질랜드로 데려와서 뉴질랜드 의료 시스템을 익혀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1차 진료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도 의사 부족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뉴질랜드가 겪고 있는 의사 부족 현상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김운대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한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정은의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중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 상황, 경제난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중국의 지방정부, 일부 공기업까지 그 체납 요금이나 빚, 부채를 아파트로 지불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파트로 돈을 빌리고 갚는데 예. 안 되니까 이제 아파트로 갚는다. 뭐 참 현물로 빚을 갚는 건데. 네. 이제 홍콩 언론이 최근에 보도를 했는데 요 몇 년 사이에 예. 중국의 그 부동산 개발업자들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유동성이 부족해서 뭐 건설회사, 가구업체들한테 줄 돈을 그냥 미분양 아파트로 갚는다. 이런 얘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예. 나왔었어요. 예. 근데 이제는 지방 정부나 공기업들 사이에서도 미납된 요금이나 부채를 이 아파트로 지불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예를 들면 작년 8월에 중국 서부의 그 신장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창지라는 도시가 있대요. 근데 예. 거기 가스 공급 업체가 국영 기업들이 체납한 돈, 우리 돈으로 한 360억 원어치 가스 요금을 못 받아서 예. 이제 골치를 앓다가 그냥 국영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아파트 260채로 이제 퉁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 아파트 단지가 예. 뭐 프랑스식 주거 단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뭐 이 메인 스트리트는 뭐 샹젤리제 이름 붙이고 이렇게 와, 홍보를 했었대요. 야심차게 출발했었나 예. 보네요. 근데 이제 예상대로 안 되면서 당연히 현금이 부족해지고 이제 지방 정부들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회사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차입금으로 경영하다가 빚더미 안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꼽혔습니다. 예. 또 좀 특이한 뉴스도 있었는데 구이저우라는 지역에서 지역 경찰서들이 예. 뭐 안면 인식하고 이 CCTV 설치하는 거 요새 중국 엄청 많이 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깔았는데 업체에다가 돈을 못 줬대요. 예. 그래서 여기도 이제 경찰이 돈을 못 갚으니까 지역 정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들 아파트를 일단 그 장비 업체가 가져가고 그걸 팔아서 대금을 변제하는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합니다. 지방 정부 뭐 각 경찰서까지도 예. 부채를 아파트로 가져가라는 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중국의 부동산 미분양 부동산 아파트 뭐 리조트 같은 건 예.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유튜브들 통해서도 많이 봤는데 예. 그 미분양 아파트 리조트 규모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의 뭐 그게- 유령 도시 같아요. 예, 그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작년에도 보도를 했었는데 그 유령 도시 같은 거 이 빈집이 지어놓고 미분양 네. 상태라든가 입주 안 된 이게 9천만 채래요. 9천만 채입니다. 9천만. 예, 9천만 채.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표현을 3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브라질 사람 전체가 중국 우와. 빈집에 들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표현도 썼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주요 도시 주택 가격이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말까지 뭐 17개월 연속 매달 이제 하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분양 아파트를 돈 대신 주는 건데, 이제 부동산 업체들 이게 가시화된 게 한 2022년 그때부터예요. 이제 뭐 헝다 사태 이런 것도 있었고, 2021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주택 판매는 급감하고 예. 그렇게 되니까 은행들 대출 끊고 유동성 위기가 심해지고 이제 이런 상황인 건데, 뭐 예를 들면은 뭐 광둥성에 있는 한 타일 제조회사는 타일 당연히 이제 고객사들 건설사들한테 들어가는 건데 못 받으니까 네. 역시 아직 미완공된 이제 건설 중인 아파트나 분양 중인 아파트를 그거로 갚아라 이렇게 됐었고, 대금을 아파트로 받는 예. 거죠. 또 상하이에 또 이 설계 회사도 개발 업체들한테서 받을 돈은 뭐 아파트 115채로 받고, 뭐 조명 장비 회사도 뭐 이런 식으로 받고. 근데 이제 사실 빈집이라는 거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받는다고 해도 예. 예를 들면 특정 건설업체만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뭐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다 그러면은 아파트를 받아서 팔아갖고 뭐 현금화하면 되는데 예, 뭐 이론적으로는 빚 대신에 받은 아파트가 더 비싸게 팔리면 이득일 수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또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화하는 데에는 시간이 시간도 걸리잖아요. 걸리죠. 예. 근데 무엇보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경색된 상황인데 빈집으로 부채를 받는다 해도 그렇게 되면 결국 여러 분야의 업체들로 건설회사를 넘어서서 이제 자금 경색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의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 어쩌다 이렇게 심각해진 겁니까? 지방 정부들이 그동안에는 부동산 붐에 편승해서 이제 정부가 갖고 있던 땅을 팔아서 손쉽게 돈을 많이 벌었었죠. 또 지방 정부들이 부동산 개발하고 공공 인프라에다가 중국은 이제 지방 자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퍼부은 거예요. 이 경기를 살펴가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근데 그 동안에는 그게 중국의 고속 성장에 GDP 그렇죠. 올라가는 예. 데에는 도움이 됐었죠. 근데 예를 들면 뭐 국영 기업이 혹은 자기네 땅을 팔아서 돈을 벌기도 하고, 아니면은 국영 기업체가 땅을 사들여서 뭐 호텔, 놀이공원 말씀하신 그 유령이 되어버린 이런 거 짓고, 근데 손님은 안 오고 버려진 단지에 뭐 새들만 날아다니고, 저는 심지어 그냥 농민들이 폐허가 된 그런 아파트들을 그냥 옥수수 창고로 쓰고 있는 그런 사진도 아우, 봤었거든요. 부지기수입니다. 예. 예, 근데 특히 이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 장부에 적히지 않은 비공식 부채가 많습니다. 더 많군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중앙 정부도 그동안에 통제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지방 정부들이 채권을 마구잡이로 발행하지 예. 못하도록 한도를 뒀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우회해가는 방법이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십 년 전부터 이미 그 LGFB라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중국식 표현은
지방 정부 융자 평대라 그래서 한마디로 지방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발 프로젝트마다 이 LGFB라고 하는 기업들을 일종의 공기업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관들이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럼 이게 지방 정부의 사실상 부채인데도 지방 정부의 부채로는 안 잡히고 이 기관들의 기업들의 부채로 잡히니까 그렇게 이른바 하지만 말하는 사실상 지방 정부의 부채인 거예요. 비공식 예. 부채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차입 한도를 피해서 어쨌거나 이제 빚을 많이 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개발 프로젝트를 했는데 문제는 이 프로젝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게 다 면밀하게 검토한 것도 아니고 예. 사업성 떨어지고 이제 그러다가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게다가 거죠. 부동산 시장도 이제 거품에 예. 완전히 빠졌고 예. 결국 이렇게 빚 못 갚으면은 뭐 지방 정부라고 해도 파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위험이 지금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경제학자들 분석으로는 이런 비공식 부채 규모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방 정부의 재정 적자로 잡히는 건 그래도 이 통제가 가능한데 비공식 부채 규모가 뭐 7조 달러에서 11조 달러, 저는 조 달러 넘어가면 이거 우리 참 머릿속에 감이 안 잡히는데 이게 중국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부채 규모의 2배는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한 8천억 달러 정도가 이제 일단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은 걸로 분석이 되고 그래서 IMF가 그러니까 2022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28년까지 그러니까 중국 전역 지방정부 부채가 뭐 2022년 거에 60%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이 중국 경제를 분석하는 로디움이라는 그 싱크탱크가 있어요. 예. 이 중국만 전문적으로 다루는데 여기가 2023년이었나 조사했을 때 이 아까 말씀드린 LGFB라고 하는 지방의 일종의 공기업들 같은 예. 거 여기에 2,900개를 그런 기관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단기 부채나 이자를 낼 수 있는 정도로 현금 확보한 데가 5분의 1밖에 안 되더라. 뭐 이렇게 나타났었고 이제 그러면은 지방 정부들은 그럼 그 공기업들 기업들 그러면은 빚을 막아줄 파산 못하게 하려면은 돈을 또 그걸 대줘야 되는데 그러면 주민들에게 필요한 행정이라든가 인프라 투자로 가야 할 게 이제 글로 가는데 쓰이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이 LGFB라는 것들이 워낙 난립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지급 보증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아주 물고 물리고 있는 이것도 하나 문제고. 터지면 다 터지겠군요.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가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이제 류저우라는 한 도시를 분석을 했는데 이 한 공기업이 2022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그런 국영기업 13개로부터 보증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제 하나만 파산해도 연쇄적으로 이제 우려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죠. 결국 중앙 정부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뭐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중앙 정부가 그거를 일부는 막아주겠지만 다 해줄 수도 없거니와 네. 다 해주겠다 그렇게 되면 또 모럴 해자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거는 아주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다라는 거를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장 급하니까 작년 10월에 그 랑푸안 재정부 장관이 예. 지방정부 부채를 좀 도와주기 해결하는 거 도와주기 위해서 일단 1조 2천억 위안 약 240조 원을 풀겠다 이렇게 했지만 다 살려줄 수는 없죠. 부채 규모가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던 거기 류저우라는 곳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여기가 경전철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예. 여러 가지 했지만 그중에 경전철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부실해지다 보니까 도시가 빚더미 앉을 판인데 베이징 중앙정부가 이 프로젝트 승인 못한다. 사실상 이제 파산으로 가라라고 했죠. 그래서 중국 재무부가 이 도시의 부채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안 살려주겠다. 예. 그러면서 그 시 지도부하고 이거 추진했던 국유기업의 경영진들은 체포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살려주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일단 표시한 거라고 봐야죠.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이 부동산이 이제 핵심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어렵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올해 경제 전망은 뭐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2024년의 경제 성장률이 뭐 이제 공식적으로는 잘 뭐 해봐 이제 나와봐야 알지만 한 4.9%, 4%, 네. 4% 후반이라든가 뭐 아마 5% 안팎 이 정도라고 하는데 이제 로이터 최근 보도한 거 보니까는 올해 2025년에는 4.5% 이하로 이제 둔화될 거고. 예. 내년 되면 이제 4% 초반대로 더 둔화될 거다. 사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로이터가 전망한 거는 전문가들 수십 명을 중국 경제 전문가들 상대로 이제 인터뷰를 해서 조사를 한 건데 예. 중국 경제가 팬데믹 때는 당연히 전 세계가 다 침체됐지만
그다음에 반등했어야 되는데 못했거든요. 그다음에 부동산 위기는 이거는 수십 년 이제 축적돼 왔던 게 이제 장기화됐고, 그러니까 소비가 줄고 결국 내수가 안 사는 거, 그 지방 정부는 빚이 쌓이고, 그리고 기업들이나 그 소비자들 전부 다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이제 악화되는 거. 한마디로 지금 총체적인 난국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위기론 이런 거는 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중앙정부가 그래서 작년에 9월, 10월 연달아서 대대적인 대책을 내놓긴 했어요. 그래서 뭐 금리 내리고, 그러니까 은행 지급 준비율도 낮춰줬죠. 그리고 10조 위안 한 2천조 원 육박하는 이제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해서 내수 살리게 나섰는데, 그러니까 수출 중심으로 가는 중국 경제 구조를 이제 내수 중심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임금 올려줘야죠. 그리고 결국은 경제를 좀 자유롭게 풀어주고, 근데 이것들이 중국 정부는 정치적인 자유화로 이어질까 봐 그거를 못 하잖아요. 결국 돌고 돌아서 그 문제에 부딪히는데, 이제 시진핑 정권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구조를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전혀 보여주지 않고, 근데 국민들한테 그러면 국민들 고삐를 잰 거를 풀어주지 않으려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고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수출 중심으로 계속해서 GDP 올라가는 것을 한마디로 숫자로 보여줘야 되고. 근데 이제 고속성장은 사실상 이제 끝났. 근데 이제 작년에는 그래서 그러면 5% 가까운 성장률로 맞췄다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그래서 무역 갈등은 커지고, 이거 뭐 당연히 이제 예상되는 거고, 중국 경제는 이제 올해는 악재를 만날 수밖에 없겠죠. 더더욱. 그 5%라는 그 성장률 자체도 좀 거품이 끼어 있다, 믿기 힘들다는 그런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거품이 끼어 있다라는 게 뭐 5%를 우리가 수치를 뭐 드러내놓고 조작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성장률을 높이게 하려면 예를 들면 연말에 덤핑 수출 엄청나게 한다든가 밀어내기 하고 그래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맞출 수는 있죠. 뭐 사실 GDP는 부실 건축 많이 해도 이거는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중국 그 경제 분석 기관 그 로드밀이라는 데 분석을 보면은 이게 2022년과 2023년에는 사실상 성장이 많이 정체됐고, 이제 작년에 부동산 침체 때문에 전부 다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중국 경제가 정말 얼마나 컸느냐 해보면은 한 2.8%밖에 안 된다. 뭐 수치로야 뭐 5% 가까이 나오지만, 이거는 그거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주장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뭐 이 기관에서는 내수가 좀 살아날 경우에 올해 그래도 뭐 3%에서 뭐 많게 잡으면 4.5%까지는 성장률을 달성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것도 숫자가 이렇게 4.5% 이렇게 나오려면은 계속해서 그거는 지방 정부들이 빚을 계속해서 올해도 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부양책도 발표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2025년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얼마로 제시했나요? 그러니까 중국의 주요 지역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저장성, 닝보, 뭐 창사, 뭐 그다음에 그 후베이성, 우한 등등 전부 다 이렇게 성장률 목표치 내놓은 거 보면은 5% 이상 잡았어요. 근데 이게 중국의 그러니까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게 있어서 해마다 이제 한 11월 정도에 그 다음 해의 경제를 이제 중심적인 방향을 제시를 하는데, 주요 이제 거점 지역들 있잖아요. 경제를 끌어가는 지역들. 이런 데들은 일단 모범으로, 그런 데들은 박차를 가해라 계속해서. 근데 사실 중국에서 그 경제 규모 1위인 광둥성 같은 데도 사실은 2년 연속으로 정체됐고, 정체라기보다 이제 목표치 잡은 거 발표한 거에 비해서는 못 미쳤어요. 근데 이제 중앙 정부는 그래서 일부 잘 되는 지역들은 거기라도 일단 계속해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런 데들은 그렇게 이렇게 목표치를 거창하게 내세워 놓으면은 중국의 글로벌 타임스라든가 관영 언론은 봐라, 우린 이렇게 잘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잘 되는 데는 있지만 이제 안 되는 데들은 파산 위기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앙 정부는 계속 내수 살리기도 하겠다 그래서 뭐 이런 소비를 살리기 위한 보조금 같은 거 올해도 많이 하려고 할 텐데, 근데 결국 중국의 국민들이 자기네 정부가 경제를 계속해서 살려갈 거고 이거를 믿고 있느냐. 사실 그러려면은 우리 뭐 중국이 많이 그 산하 제한 이런 거 많이 다 풀었잖아요. 근데 거주 이동의 자유 묶어뒀던 것도 좀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소비를 살리려면은 여러 가지 좀 그 민간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과연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을지, 거기에 세계는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국 경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 아직까지도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뭐 최대 교육국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고 중국이 사실 잘 돼야 그렇죠. 우리도 좋은데 중국 경제가 잘 돌아가야 우리에게 좋은데 좀 낙관적인 견해는 없나요? 낙관적인 견해도 뭐 없지는 않습니다. 일단 부동산 침체된 것들이 예. 많이 일단 부동산 거품이 많이 꺼졌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잡혀 있는 사업 같은 게 예. 피크에 달했을 때에 비해서 한 70%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부가 계속해서 어쨌든 소비 진작책을 내세우고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더 큰 틀에서 보는 이제 외국 학자들 중에도 아직 중국 경제는 성장 여력이 있다. 중국 경제는 아직 피크 정점에 오른 게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라고 있군요. 하는 예.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중국 정부가 그런 신뢰를 받쳐줘야 되는데 일단 대외 환경은 안 좋습니다. 트럼프 정부 되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올해 그 파고를 어떻게 넘어갈지 특히 이제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전 세계가 지금 중국하고 무역 마찰이잖아요. 그거는 중국이 덤핑 수출을 계속하면 세계가 중국과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중국이니까 그게 내치와 중국의 국내 경제와 세계 경제가 다 맞물려 있는 거라서 이 올해 사실 3월에 그 중국 양회라고 부르는 양대 정치 행사 이때 중국 정부가 시진핑 정권이 세계와 같이 갈 거냐 중국이 내수 살리면서 이거를 어떤 메시지를 던질 거냐 그거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 그때 네. 이제 트럼프의 입이 예. 관심이고 3월 되면 이제 시진핑의 입이 더 이제 예. 관심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너무 조용했었거든요. 예. 네. 구정은의 수상한 GPS 국제 전문 기자 구정은 기자와 함께 중국 경제 문제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패밀리 오브 더 이어의 히어로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마칠 시간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성원 아나운서가 다시 이 자리를 맡아서 진행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